풀어보면서 100점이 한 명이어서 좀 놀라기는 했어. 많이 풀어봤을 텐데.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에 있는 거 다 건너뛰고 6페이지 먼저 가주시고요. 6페이지 펴주시고 일단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지문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것들 19번입니다. 혹시 내가 틀렸는지 아닌지 이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19번 다음에 많이 틀렸던 게 20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번, 18번, 21번은 거의 안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것도 거의 안 틀렸는데 한두 명씩 틀리기는 했거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는 조금 설명을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볼 건데, 이걸 실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처음에 있는 지문을 쌤하고 한번 읽으면서 가보도록 하자. 자,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인 충격을 주며 사상 변화를 이끌었대. 그럼 이까지 읽었을 때 너네들 머릿속에 서양 지식은 충격적이구나, 이 정도.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나왔지.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서 요거는 물결 밑줄이었어야 해. 미미하였다. 자, 그리고 일부 유학자들이 서적을 읽기는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남긴 인물들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면 어쨌든 영향력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적었다라는 큰 흐름은 잡고 갔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쌤이랑 같이 안 읽어볼 건데, 결국 머릿속에 남거나 이 구조화된 걸 생각하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담 샬이라는 사람하고 이익이라는 사람을 같이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다시 말해 조선의 영향은 미비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는 서양 지식을 같이 뭔가 결합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맞지? 그럼 첫 번째에서 던져준 거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갔다는 거니까 얘네들은 서양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또 내려가 보면 이번에는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도 역시나 서양 지식과 관련을 시켜가지고 어떤 책을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고를 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구조화가 너무나도 뚜렷한 게 윗부분은 이익에 대한 이야기, 맨 마지막은 최한기에 대한 이야기. 구조화가 뚜렷했다는 거 생각을 해줘. 자, 그리고 나서 쌤이 이렇게 정리해온 거 보면 너네들도 이게 딱 이게 중요할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 왜냐면은 심주지각설, 뇌주지각설 하면서 아예 무슨 설이다라는 이론을 말하기도 했으니까 그 개념에 맞는 내용은 이해하고 왔어야 됐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문제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주면, 부분적인 것들은 생략할게. 예를 들어 아담 샬은 기독교를 추종했는데 이익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은 너네들 X 치면서 왔을 거니까. 됐지? 자, 그럼 우리가 남아야 됐던 내용은 아담 샬은 뇌로 인해서 몸의 운동도 일어나는 거고 뇌 때문에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얘의 영향을 받은 이익조차도 뇌는 그래 운동 주관하는 거 오케이 알겠어. 하지만 나는 차이가 있네. 우리 생각하는 건 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이게 중요했다는 거 다시 한번 와드 박아놓고 갔으면 됐던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조금만 더 가보면 이번에는 최한기와 홉슨에 대한 그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가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몸기계에 대한 거, 뭔가 자꾸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있을겨. 그리고 나서 신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쌤이 아까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넣었던 게 뭐냐면 얘네들을 조금만 더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제 우리의 몸에 운동이 있을 건데 가장 처음에 원인까지도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홉스는 창조주가 가장 최초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거는 부정했어. 최한기는 신기라는 것이 가장 처음에 원인이었다 라고 대놓고 비교한 것들은 당연히 문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늘 수업했을 때 봤던 것처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것도 완전 중요했던 거 알 수 있지? 왜냐면 이익과 그 다음에 아담 샬이 얘기했던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디서 뭐를 주관하고 여기서도 나누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홉슨도 뇌가 운동과 그 다음에 뇌의 모든 사고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뇌가 처리한다라는 거에 동의를 했었어. 근데 최한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오케이, 알기는 알겠어. 하지만
나는 이 이익이가 말했던 심주 지각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 아까 이익이 너는 심장이 심이라며. 근데 나는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던 신기가 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신기에 대한 내용들로 계속 쭉 나온다는 겨. 그래서 그 문단 그 자체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잠깐 끊어놓고 문제 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쌤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교, 우리 늘 했잖아. 두 가지 이론을 계속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 비교의 기준 같은 거에 표시를 해두거나 아니면 구조화가 뚜렷하니까 세모 거꾸로 세모를 치거나 네모를 쳐서 구분을 좀 해둬야 됐던 거.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일단 16번의 내용 전개 방식은 한 명이 틀렸나 다 안 틀렸나 했을 정도로 해설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요. 17번은 딱 써놨네. 3명이 틀렸어. 그리고 이 3명은 내용 일치 문제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표시를 잘 해두세요. 이익에다가 네모치고 최한기 네모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말했던 핵심적인 개념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주는 거 그것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답은 1번과 3번이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지금같이 풀이 안 해도 되겠지?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화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밑줄 그으면 될 거니까. 그리고 혹시나 요 수업을 듣고 쌤 저는 어디 부분에다가 밑줄 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쌤이 밑줄 그은 걸 일단 표본으로 보여줄게. 내게 답은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표시해서 이걸 맞췄거든. 알겠지? 그런 것도 다시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번에 답만 좀 해설하고 가면 4번이 답이었는데 아담샬과 홉스는 서양의 어떤 학자들이었고 각자가 활동했던 유력한 그 기계론적인 그런 이론을 동양에 소개했다. 잘못된 이유는 두 개입니다. 일단 아담샬은 기계론적인 걸 부정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내용 일치로서.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이 직접 소개했다라는 것도 조금 뉘앙스적으로 이상하기도 해.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쓰인 책을 보고 이익이나 최한기가 받아들인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4번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18번도 내용 일치에 관한 건데 거의 안 틀렸어. 그리고 그냥 3문단으로 돌아가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9번. 자, 19번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4번을 굉장히 많은 다수가 선택을 했더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도 사실 쌤이 오답을 쭉 찾아봤는데 3번이 답이잖아. 1번도 있고 4번도 있고 2번도 있고 5번도 있는데 4번이 많았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줘. 그러면 이거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이렇게 봐주시면 쌤이 밑줄 그었던 거거든. 밑줄이 굉장히 많기는 했어. 1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더 읽어보면 최연기에 따르면 요거 그냥 보고 오세요. 신기라는 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살아나고 없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서 나는 중요하다고 표시를 했거든. 근데 안 해도 무방해.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리고 뇌나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야. 쌤은 이런 거 그냥 습관이야. 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X를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어. 특이할 것 같았어. 그리고 나서 몸을 막 돌아다니니까 유동적이래. 그래서 크게 뭐 어렵지는 않았어. 그리고 그 중심을 심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심이라는 말을 썼네? 일단 표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신기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인체 특정 부분에서 더 높은 밀도로 몰린대요. 뭐 이런 거 그냥 표시해주면 되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되어 이동하는데 근데 이거 새로운 정보 아니잖아. 왜냐면 유동적이라며. 자꾸 이동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균형. 이런 말들은 특이한 거 맞지? 처음 나왔으니까 이동하기는 한데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그래야지만 생명활동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그러면 요거는 조금 중요하다. 경험을 해야지만 어떤 지각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됐지? 경험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거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 근데 쌤이 이렇게 길게 문장을 밑줄을 쫙 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치환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너네들 요거 가지고 있으면 표시 좀 한번 해줘. 하나하나 좀 치환하는 내용을 좀 보여줄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면 얘들아 그냥 남는 거는 표시밖에 없잖아.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한 번 더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니까. 보여줄게. 봐봐. 자, 일단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이 없었어. 그럼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거야. 그럼 경험이 뭐냐면
감각기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우리 경험이잖아. 그러니 경험 이꼴 감각기관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고. 치환이야, 치환. 자, 그리고 나서 경험을 하고 나면 지각 내용을 가진 다음에, 그러니 감각기관, 다시 말해 경험을 하니까 지각 활동을 한다는 거네. 그럼 지각 내용이랑 지각 활동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 그러면은 이때 지각 내용이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 그럼 기억도 역시나 지각 내용이랑 일치되는 말이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정리해봐. 경험을 해야지 사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계속. 자, 그리고 나서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고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통합이라는 말 중요한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얘기하지. 감각을 통합할 수 있대. 근데 위에서 읽었잖아. 감각기관을 통한 거 다 통합할 수 있어.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냄새 맡은 거 통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각 내용을 종합하고 확장할 수도 있고, 스스로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 작용에 의해서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거에서 낯선 건 뭐냐면 요거 마지막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요거를 제외하고는 했던 말 또 하는 거야. 왜? 감각기관에 있던 것을 통합해서 머리로 간 다음에, 그리고 그 얘기를 다시 하잖아. 감각을 통합해. 그래서 나서 머리로 갈 거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 사유하는 것도 머리에서 할 거고,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똑같은 내용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외부에다가 변화에다 대응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되니까.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볼 건데 19번으로 와주시면 돼요. 19번.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심장은 5장의 하나야. 뭐 굳이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대. 얘들아, 사유가 심장에서 나온다? 그럼 돌아가 봤으면 됐어. 근데 읽어보니까 두 번째 줄에 뇌나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네? 그러니까 얘는 땡이지. 됐죠? 근데 혹시 얘들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쌤, 근데요, 이거 밑줄 못 끊겠는데요? 요 정도까지는 올 수 있거든? 근데 이 신기라는 거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단으로 오는 건 할 수 있잖아. 왜냐면 신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 문단은 와야 되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쪽으로 돌아왔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쌤은 생각하는 거지. 그치? 계속 표시와 와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쉽게 제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니은으로 가면 귀에 쏠린 거, 눈에 쏠린 거, 다른 말로 감각기관이라는 말로 너네들 치환할 수 있었으면 됐지. 그럼 감각기관으로 온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로 만든다? 통합이라는 얘기. 바꿔줄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요거는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그리고 디귿으로 갔을 때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긴대. 근데 우리 아까 밑줄 그었던 것 중에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중요할 것 같아서 밑줄 그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된대. 자, 그럼 다시 읽어보니까 신체 기관이 만들어지니까 생기는 거. 왜 틀렸다고 하겠어? 맞지, 이것도? 그리고 계속 지각작용에 익숙해져서 변화에 대응하는 거. 변화의 기울이 맨 마지막에 했잖아. 변화에 대응하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감각기관을 사고로 가지고 옴으로써. 됐죠? 그러니까 얘도 굳이 어디에 틀렸다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신기는 크고 작은 걸로 구분되어 있대. 얘들아, 포인트는 구분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 통합이라며. 됐죠? 균형이라며.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나도 뚜렷하게 구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판단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가보자.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이것도 역시나 분리하는 거 맞지? 통합이랑 완전 반대니까 얘도 제끼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너네들이 공부할 때는 뭐 이해하려고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건 경험과 감각기관이 같은 말이구나, 이 정도밖에는 없어요. 치환돼서 나타나는 거 정도만 찾아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개별적인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너가 수능 때 19번에 대한 문제를 과연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고. 근데 못 맞추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애들이냐면 경험이 감각기관인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애들은 이걸 못 맞추겠지. 근데 여기 앉아있는 애들 중에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 문제 못 풀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문제, 버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 중에 이거는 버릴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심지어 3점짜리도 아니잖아.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서 20번으로 가면 요거는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거든. 확실히 아닌 걸 찾아야 되기는 한데,
살짝의 그 사고력이 필요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20번도 쌤이 가지고 왔나? 없네. 자, 그럼 20번으로 한번 가보면 서양 근세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했대. 일단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는 특징, 그리고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밑줄 그었지.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왜냐면 기계관, 기계론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정신이 있는 곳은 두뇌야. 그러면 우리 두뇌 동그라미 쳐주고 정신이 깃든 곳 밑줄 긋고 두 개 이어주시면 돼요. 뇌에 정신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과 물질은 독립적이야.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사고했어야 됐던 게 뭐냐. 얘는 자꾸 물질과 정신을 나눠. 그러면은 정신은 뇌에 있는 게 맞대. 하지만 서로 독립적이래. 그럼 이까지 읽었을 때 너네들이 사고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뇌를 물질로 보네. 그럼 얘는 신체를 물질로 보는 거구나. 요까지는 좀 와줬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거 안 오면 이 문제 버려도 괜찮아요. 되겠죠? 이때 물질을 몸, 뇌라고 생각을 했냐 못했냐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비판도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볼게. 정신과 물질이 독립적이라며. 근데 영향을 받는 거 설명 못하는 거 맞잖아. 독립적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오답을 보니까 답은 2번이었는데 3번, 4번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2, 3, 4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2번으로 가면 데카르트와 치앙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근데 우리 아까 신기라는 거 열심히 읽었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사고작용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온 것을 머릿속으로 통합해서 그게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찾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쉽게 2번을 찾아줬으면 좋았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못 찾았다면 사실 19번을 틀릴 확률이 높아요. 19번을 잘 맞췄는데 20번을 틀렸다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3번으로 가게 되면 정신과 신기는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신기는 애들아 알 수 있지. 형체가 없다고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우리 데카르트는 물질과 구분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물질을 뇌나 신체 기관으로 본다면 이것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야. 정신이 깃든 곳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4번은 얘들아 그 최한기 있잖아. 최한기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생각한다며. 그러면 감각기관하고 생각하고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어? 독립적이라며.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말. 최한기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고와 신체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비판 안 받을 수 있다고.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됐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에서는 19번, 20번 얘네들을 연달아서 좀 깊게 봤던 이유를 생각을 해줘.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문제끼리도 연관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3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19번을 맞추면 20번도 쉽게 맞출 거니까 19번에다가 3점을 넣는 게 더 자연스럽기는 하겠다. 됐죠? 둘 중에 하나 틀리면 이상한 거야. 자, 그리고 뒤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엄청 잘 풀었어, 너네들. 거의 풀이 안 하고 가긴 할 건데. 만약 수능에서 이런 법적인 지문을 가지고 오더라도 얘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표현과 그다음에 더 많은 규칙 같은 거, 예외 같은 걸 넣은 지문이 나오겠죠. 얘는 되게 순한 맛이라고 봐주면 돼. 자, 일단 오답들을 보면 22번도 조금 틀렸고 내용 일치죠. 자, 그 다음에 23번도 조금 틀렸어.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24번, 25번, 26번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시면 아, 이걸 왜 틀렸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요 지문을 쌤이 이렇게 정리해왔거든. 구조화가 뚜렷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겨. 그리고 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했던 건 이거 마지막 문단이거든. 그래서 이따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지만 마지막 문단을 좀 대충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마지막 문단까지도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걸 보여주는 지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도 살짝만 조금 요것만 같이 읽어보고 가면 기억날 거야. 자, 사법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먼저 해줬어. 개인 간에 일어나는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나서 이 사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따르는데
스스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대요. 원래 있던 규정하고 우리끼리 정한 거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 되겠지? 근데 어긋나는 경우에 문제가 될 때가 있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게 세 가지라고 한대요. 자, 일단 첫 번째, 임의법규라는 건 법률 규정을 바꿀 수 있기는 해.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바꾼 걸 우선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임의법규야. 별로 뭐 문제될 거 없는 거. 근데 문제되는 건 이제 단속법규부터 가게 되는데 규정이 있는데 개인의 계약 내용이 달라서 뭔가 어긋났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리를 벌금을 먹여. 그리고 나서 그 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벌금 먹였으니 이 정도로 할게. 계약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단속법규래요. 됐죠? 근데 이걸로 좀 처리가 안 되네? 조금 더 강한 맛으로 가는 게 뭐냐면 어긋났어. 벌금도 때리는데 플러스 그 계약은 잘못된 거야 라고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했던 게 강행법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따다닥 나와 있다는 거 생각하고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 했던 방충망, 그 다음에 또 의사가 부동산 하는 경우 이런 것까지 예시까지 집어넣었던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행법규 하면서 계약이 무효니까 그 계약 안에서 발생한 이익이 있을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할래? 라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됐죠? 그럼 내용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가서 맨 마지막 문단을 쌤하고 좀 읽어볼게요. 이거를 얘기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오른쪽 맨 위죠? 읽어볼게요.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너네들이 이것도 생각 없이 읽으면 이 말이 왜 들어왔지? 라는 그 생각을 못하면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한 게 되거든. 그럼 이까지 읽었을 때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뭔가 벌금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무효화 처리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국가가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 앞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되겠죠? 요거 하나 일단 중요했고, 그리고 나서 이 경우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밑줄이지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면 제한이라는 말을 줬으니까 벌금을 때리거나 계약을 무효화한다 라는 게 제한이라는 것도 눈치를 챘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비례원칙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적용돼. 아,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자, 다양하게 어떻게 나타나는데 이렇게요. 이렇게요. 글 너무 좋았지 않니? 이거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국가가 이렇게 너네들 벌금 때리고 하는 거 최소한으로 하려고 할 거야. 근데 이런 거를 막 다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임의법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강행법규가 되기도 해. 해서 이 위에 얘기했던 것들을 엄청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너네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수준으로 바꿔보면 단속법규만 적용해도 되는 걸 굳이 강행까지 하지 말라고. 왜? 최소한이 단속이니까. 그쵸? 그리고 강행으로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최소한이 강행이니까 이것보다 더한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마무리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문이 굉장히, 여기 마지막 문단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많이 틀렸다고 했었던 22번하고 23번만 얼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으로 가면 3번, 4번만 볼게요. 오답이 많았던 거. 자, 답은 3번이었을 텐데 단속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맞지? 왜? 비례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떤 것도 개입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이 과정을 이해했다면 정말 글 잘 읽었어. 자, 그리고 4번으로 가면 단속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강행으로 하지 말자고. 왜? 최소한으로 하는 거. 조금 더 약한 맛으로 적용하자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럼 3번, 4번 맥락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3번으로 넘어가면 A에 제시된 물음이라는 거는 방충망 사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충망이라는 건 임의법규에서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만 더 깊게 가보면 어쨌든 법률 규정과 다르게 해. 이렇게. 만약에 다르게 한다면 개인들이 바꾼 걸 우선시한다라는 원칙이었어.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법률 규정을 그대로 갈 거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되지? 그래서 이게 들어갈 때만 얘네들을 우선시 해준다라는 거 생각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일단 기억으로 가면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그 방충망 수선에 대한 개인들의 따로 어떤 내용이 없으면 그냥 법률 규정대로 가는 거 맞지?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거 뒤에 건물주가 그냥 원래대로 수선 의무를 지어야 되는 거고 법적 불이익은 없어. 왜 법적 불이익은 밑에서부터 생기는데 얘는 임의복두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답만 보겠습니다. 디귿으로 가세요.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잖아. 그럼 추가된 내용을 우선시 해준다며. 그러니까 세입자가 당연히 그 의무를 질 건데 법적 불이익 줄 필요 없다니까. 왜? 단속이나 강행이 아니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 정리해준 이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니까 난이도는 법치고는 되게 쉬웠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좀만 더 힘내. 좀만 더 힘내시고 바로 순서대로 가보면 이제 27에서 31인데 얘는 별표 얘들아, 별표. 우리 문학 중에서도 제일 많이 틀린 거, 그리고 전체 중에서도 제일 많이 틀린 거, 그리고 특히나 29번 별표, 30번 별표, 31번도 별표다. 많이 틀렸더라고. 29, 30, 31. 혹시나 여기서 하나라도 틀린 친구들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 근거를 찾는 것보다 접근하는 방식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현대시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줘. 자, 일단 우리가 가나 작품을 풀려고, 가나 다까지 있네, 이걸 풀려고 보기를 먼저 봐야겠지. 보기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일단 30번에 나에 대한 건 있어. 그럼 지금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 봤더니 다에 대한 힌트도 선생님 말에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곧바로 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쌤도 연습 중이기는 한데 제목이 힌트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 너네들이 만약에 실전이었다면 이렇게 읽어야 됐지 않았을까라는 거. 자, 먼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일단 여기까지 끊어주는 거 맞지? 항상 이라는 거니까.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뭔가가 마주보고 있네? 근데 알아. 이 얼굴과 얼굴이 누군지? 남과 북이겠지. 왜냐면 휴전선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제목이 중요하고. 자, 그리고 나서 중요했던 것도 믿음이 없는 이라는 마이너스를 주는 걸 통해 남과 북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어두움 속에서, 그러니까 얘는 세모 쳐도 되는 거 맞지? 믿음이 없는 얼굴로 서로 맞대고 있으니까 이 세모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그러면 이때 천둥 같은 화산 뭐 지규 쓰이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되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남북이 서로 못 믿는 상황에서 터질 만한 거 마이너스라고 봐줘도 될 것 같아, 쌤은. 근데 근거를 조금 더 읽어서 찾겠다면 아무 표시 안 하고 내려와도 됩니다. 자, 무튼 뭔가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그러면 일단 꽃에다가 네모 이렇게 쳐주시고, 긍정 부정인지 모르겠어. 꽃은 좋은 걸로 보통 썼으니까. 자, 그리고 의문형으로 나와 있네? 요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요 정도 읽었을 때 뭔가 터질 만한 것, 마이너스가 확실히 맞다는 거 여기서 확정 내려줘도 돼요. 계속 쳐다보는데 쌀쌀하대. 근데 뭔가가 터진대. 그치? 그리고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 고구려 같은 정신, 신라 같은 이야기 다 플러스 맞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쓸쓸하다, 쌀쌀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되죠? 요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자, 그러면 이것도 중요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나눠서 쌀쌀해서 마이너스야. 근데 얘네들은 하나로 통합돼 있잖아. 그럼 뭐 써줘야 돼? 대조지, 대조. 자연물과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요 정도의 선지. 자, 그리고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그럼 이제부터는 표시 안 해도 될 것 같아. 뭔가 터질 건데 우리 남북 간에 무슨 갈등이 터지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계속. 모든 유혈은 꿈같이 같대. 유혈이란 건 피잖아. 그리고 휴전선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하고 난 뒤에 쉬는 거니까 이 유혈이란 건 전쟁으로 봐줘야 되는 거 맞지? 전쟁. 혹은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갈등이 터진 거.
자, 이렇게 갈등이 터졌던 것들은 지나가고, 그리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그럼 우리 처지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 생각하면서 가고, 표시 안 해도 돼, 이제부턴. 그리고 아직도 정맥은 끊어졌어. 통합되지 않았다는 거 얘기하겠지 뭐. 그리고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우리의 그냥 처지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 한 번은 불고야말 독사의 혀처럼 징그러운 바람이요. 그럼 이런 거 그냥 영탄적인 표현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젠가 무조건 또 불 거야. 맥락으로 봤을 때 아까 화산 터진다며 그것처럼 언젠가는 터질 갈등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 옛날에 전쟁했으니까 그거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그럼 이때 꽃의 의미가 나와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죄도 없이 피어났대, 태어났대. 그러면 우리 남과 북에 살고 있는 뭐 민족들, 민중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민족, 백성들, 사람들. 아무 죄 없이 그냥 전쟁 상황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면 이 민족들은 지금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그럼 이뿐인가? 라는 건 이렇게 대치하고 자꾸 서 있는 거 이것뿐인가? 그리고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수미상관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뭔가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또 넣나 봐. 어둠 속에서 꽃 한 번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그럼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설이라는 거 찾을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꽃이 뭔지 몰랐어. 그리고 요런 자세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 근데 그 중간에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믿음이 없고 지금도 못 살겠는데 언젠가는 또 뭔가가 터질 것 같고, 그럼 우리가 가만히 꽃이 되어 있으면 되겠냐라는 뭔가 좀 비판적이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자신의 주장으로 마무리한다는 걸 맥락 속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설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때 요런 자세도 마이너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왜? 이런 자세로 꽃이 되면 안 되니까. 그죠? 뭔가 바꿔야 되니까 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너네들이 실전에서 이걸 봤다면 표시는 요 정도. 휴전선이라는 제목이 중요했고, 우린 되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 까지 이렇게 결론을 냈었으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또 뭐였냐면, 문제로 한번 가볼게. 27번 보고 28번 보고 29번 보고 하면 다 섞어놨어. 가나다를 다 섞어가지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게 하기는 했지만, 요거는 너네들의 그 개별적인 스타일에 따라 하세요. 쌤은 하나 보고 무조건 끊어읽기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결합니다. 마치 이렇게 가는 거야. 봐봐. 27번도 쌤은 먼저 하고 가는데 2번을 보시면요.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한다? 일단 우리 읽었던 가에는 희망이 없었어. 바로 제꼈고요. 그리고 3번으로 갔을 때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이거는 맞아. 우리의 전쟁 상황 얘기하는 거니까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 이렇게까지 와일드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세모 혹은 동그라미 해두기는 할게. 자, 그리고 4번으로 갔을 때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 제껴야 되는 거 맞지? 그리고 나서 5번으로 인간은 교만하다 제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다 이렇게 표시해두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28번도 똑같이 그렇게 갔어. 근데 28번에는 거의 안 틀렸거든. 근데 여기 한 가지만 또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얘도 똑같이 쌤은 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처리를 하고 남은 게 2번하고 3번이었거든. 거기서 너네들이 청각의 시각화 이따가도 읽겠지만 못 찾아. 나도 이거 읽었을 때 못 찾았어. 그러면은 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청각의 시각화를 못 찾아서 2번으로 답을 할 건지 아니면 더욱더 뚜렷한 답을 찾을 건지 라고 했을 때 쌤은 투자. 완전 뚜렷한 걸 찾기 위해서 3번을 체크를 했었거든. 요거는 나까지 같이 읽고도 같이 연결해서 보긴 할게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끊어 읽었다는 거야, 나는. 근데 혹시나 너네들이 가도 읽고 나도 읽고 다도 읽고 한 번에 풀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답률이 떨어지면 끊어 읽기 방법도 나쁘지 않다는 거. 답을 뚜렷하게 좀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29번. 얘들아, 29번. 29번도 3번, 4번, 5번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1번, 2번은 제끼고요. 29번에 3번 한번 볼래? 이거 3번 한 친구들 얘들아 반성해야 돼. 3번 봐봐.
가까지 읽었는데 가에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 끊어진 정맥인데 무슨 의지가 있겠어? 제껴야 되고요. 그리고 4번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 요까지는 인정할게. 4번을 체크했다면 요 앞에 거는 잘 읽었습니다. 맞는 말이고. 자, 그리고 5번도 가면 얘 중요했지. 힌트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였잖아.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 그럼 얘들아 순응하는 존재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고 우리가 요런 자세가 마이너스라는 거를 찾긴 했지만 정확하게 바꾸지 못했잖아. 근데 여기 선지에서 순응한다는 건 가만히 있기만 하는, 대치만 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그 맥락이랑 같이 읽었던 거니까 이게 순응이었구나라는 걸 거꾸로 문제로 알 수 있었던 거. 됐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는 그런 현대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요 5번도 중요했다는 거. 그래서 3번 한 친구는 절대 안 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좀 더 읽어보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우리 나지문으로 가기 전에 보기 지문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 엄청 틀렸더라고. 30번 문제였지? 요것도 쌤이랑 보기 한번 보고 갔다 오도록 하자. 보기 한번 갈게요. 자, 얘도 읽어보면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우포늪 일단 동그라미 쳤어. 왜? 공간적 배경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여기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그럼 얘들아 이까지 읽었을 때 너네들 뭐 생각해야 되냐면 왁새 울음소리와 소리꾼의 관련성 요 정도 체크. 그리고 계속 왁새 울음소리에서 화자는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얘들아 말이 어려운데 그러면은 우리 정리를 해봤을 때 소리꾼은 살아생전에 절창하지 못했어. 근데 우포늪이라는 곳에서 왁새가 막 우네? 그걸 듣고 난 뒤에 소리꾼의 절창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럼 정리하면 너네들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왁새 울음소리는 소리꾼의 절창. 요거 이렇게 그냥 새 소리를 들었더니 이 사람의 절창을 떠올리고 있다며. 그럼 소리 이꼴 요 관계. 울음소리는 요거다. 이렇게. 그리고 공간은 우포늪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뒤에서 주는 게 또 뭐냐면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 요것과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 그러면은 왁새 울음소리 나오고 소리꾼의 절창은 같은 건데 자연과의 조화도 드러난대. 요 정도로 잡고 가자고. 알겠지? 그럼 우리 나까지만 보고 쌤 쉴 테니까 좀만 더 힘내줘. 자, 그러면 나 작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쌤은 이렇게 읽었어.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요거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보기에서 줬으니까. 자, 신명 한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산에 그냥 소박한 삶을 살았네. 요 정도. 되게 부수적인 거지. 자, 그리고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았어. 그러면 요거는 소리꾼이 찾고자 했던 이상 혹은 예술 요런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됐고요. 자, 근데 오늘은 왁새 울음이 됐대. 얘들아 너무 중요하지? 이 소리꾼의 절창이 혹은 소리꾼의 소리가 왁새 울음이 됐다는 건 얘네들이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왁새 울음이 되어 우왕산 솔밭을 다 적시고 있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형 꽃불을 질러 놓는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너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일단 크게 보세요. 왁새 울음 소리를 듣고 소리꾼을 생각을 했을 거야. 여기까지는 됐지.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자연 얘기를 쭉 하잖아. 근데 눈부신 봄빛 꽃불을 질러 놓아 어떻게 정리하라고? 자연이 예쁘네. 소리와 자연을 조화시키고 있네. 요 정도로 읽으라고. 저는 뭐 깊게 가지 말고 그냥 쌤은 그렇게 읽었어. 소리와 이 자연의 조화. 보기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부분이 A잖아. 그래서 30번에 1번으로 가면요. 구체화해서 여기서 얘기해 줄 거야. 자, 화자는 왁새 울음 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었어. 일단 여기서 특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없지? 그냥 소리를 떠올렸고 풍경을 연결시켰고 그리고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이거는 근거가 어딨냐면 절창 이꼴 왁새 울음이잖아. 이 소리를 듣고 소리꾼의 절창을 생각했으니까 맞는 말이지. 됐지? 자, 그리고 좀 더 가볼게. 자, 넘어가면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외로운 사람이었대. 그리고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지규 같은 거 써놓고 슬픔이 엉겨 수염을 흔들곤 했다. 살아생전에 힘들었나 보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로 가시면 돼요. 2번으로 가면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 얼굴에 묻어나는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슬프다며? 슬픔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거 맞지. 됐죠? 이것도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 자, 계속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뭐 과장법 정도 쓰고 있는 거고 그만큼 소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 요거 우리 절창이란 거 알 수 있잖아. 끝까지 찾아 나갔던 거. 이 소리가 적막한 늪 비싼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소리꾼이 추구했던 그 절창은 우포늪에 있네? 끝.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다시 가봤을 때 3번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냈다며. 방금 똑같은 얘기 여기서 하고 있잖아. 크게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요. 소목장제 토평마을 양파들이, 얘들아 뭔 얘기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양파만 읽었어. 양파가 시퍼런 물살에 몰아칠 때가 있었대. 그런 어떤 때가 있었나 보네. 그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라는 건 판소리라고 주더라. 판소리 넘어가는 왁새들. 근데 얘들아 이거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 왜? 왁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소리를 막 이렇게 깍깍 할 거 아니야. 왁새 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면서 판소리를 떠올리고 있는 거구나. 그럼 이거 다시 정리해보면, 아직 문제는 잘 모르겠어. 정리해보면 저 소리를 듣고 우리 그 소리꾼의 판소리를 생각하고 있나 보다. 요 정도만 보고 다시 문제로 가자고. 자, 그랬을 때 우리 4번으로 가면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 현실적인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기는데 봅시다. 소목장제 토평마을이란 거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공간 맞지? 그러면은 요거는 찾았어. 뒤에 얘기했던 거. 그럼 뒤에 앞에 나왔었던 상상의 세계가 어디 있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소리꾼일 거 아니야. 근데 소리꾼은 어디서 나와? 판소리를 한다며. 그러니까 저 왁새라는 현실적인 걸 보고 머릿속에서 소리꾼을 또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분석을 했든지 간에 꼼꼼하게 너무 깊게 따지고 들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자,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을 도는 소리꾼 영혼. 얘들아, 소리꾼 영혼 이꼴 누구야? 하늘 날고 있는 거 누군데? 왁새잖아, 왁새. 왁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것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물을 익힌다. 그럼 또 어떤 자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소리와 자연의 조화를 한 번 더 얘기하네 하고 마무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으로 가봅시다. 날아가는 왁새와 소리꾼을 대비하면 돼야 한대. 이때까지 계속 소리꾼이 꼴 왁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치?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럼 여기 보면 소리꾼 영혼이 날아다니는 게 사실적인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지. 현실적인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떠오른 연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일단 대비해서 끝내야 됐고요. 만약에 못 찾았다면 뒤로 조금 더 갔어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건 이 작품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좀 크게 읽으라고. 시퍼런 물살이 몰아쳐? 무슨 내용인지 몰라. 뭔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런 걸 떠올렸구나. 그 다음에 또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구나 해서 좀 크게 요약 정리하는 연습을 하면 현대시가 어렵다 느꼈던 친구들 조금 가볍게 볼 수는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매주 우리가 이렇게 볼 텐데 현대시들이 가면 갈수록 너네들이 자꾸 틀리고 난해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긴 할 겁니다. 되죠? 그러면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가 다 지문도 틀린 친구들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좀 쉴게요. 그러면 마지막 지문을 원래 계획대로라면 안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조금만 같이 읽어봅시다. 중략 위까지 정도만 쌤하고 한 뼘 정도만 읽어보고 나머지 문제 답만 좀 해결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다부터 읽으면 뒤에 아까 보기 지문이 있다고는 했는데 수필의 교훈적인 그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 대충 읽고 오셨어도 됐어요. 자, 읽어보면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겸손한 누구는 세심함이라고 불렀다고 한대. 그럼 오심함과 세심함은 같은 뜻이구나, 요 정도. 자, 기운차게 일어선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절경을 남기기 위해서 한 둥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 무너졌다. 모양이 약간 이렇게 생겼나 봐. 자, 짙은 단풍빛, 붉게 누렇게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감각적인 거 두드러진다. 요 정도 생각. 그리고 물든 검정 절경의 성장. 자,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자, 계속 천사가 흘리고 간 헝겊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빗긴 백옥보다도 흰 엷은 구름 조각. 자, 그러면 일단 표현기법 되게 많았어. 비교법도 쓰였고, 그 다음에 지규법도 쓰였고, 색채어 많이 쓰였고, 근데 중요한 건 열거도 쓰였는데 어쨌든 아름답다는 거잖아. 요 정도 캐치했으면 됐어요. 자, 이거는 분명히 자연이 흘려놓은, 요거는 밑줄이었지, 예술의 극치다. 그러니까 예찬한 표현들이었던 거야. 자,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 알죠? 새 속에 물들 걸 염려해서 그것을 이렇게 깊게 감추었던 건가 보다. 깊이 들어있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추측하네. 자, 어기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까지 끌어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거야. 이때 글을 산으로 혹은 바위로 읽었다면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왜? 앞에서 읽었을 때 산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 살려고 했다며. 됐지? 그럼 도로를 놨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불러오기 위한 건데 이 바위의 뜻은 아니니까. 자, 계속.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바위로 못 찾는다 하더라도 뒷부분은 묶어줄게요.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않은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그러면은 닫아주시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인간을 비판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연은 아닌데 라는 대조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은 숨으려고 하는데 얘들은 뽐낸다. 계속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 같은 것들을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봐서, 그럼 미친 바람이 이 자연 속에 없다는 거니까 미친 바람 세모 맞지? 더러운 거 라고 읽어주면 돼. 자, 그리고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에 티끌을 품은 듯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티끌도 더러운 거니까 세모 처리해야 되는 거 맞지? 자연은 이렇게 깔끔하대요. 자, 잠깐 요거 밑줄. 내 자신을 구워보니 성찰까지 하고 있다는 거 생각. 허옇게 낀 의보, 그 밑에 숨은 먼지가 낀 몸뚱어리, 그리고 그 속에 엎드린 먼지 낀 마음.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세속 사람이라 먼지 같은 것이 많구나. 그리고 그 턱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요까지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뒤에는 계속 성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쌤이 요거를 같이 읽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뒤에 있던 31번 요거 틀린 애들이 은근히 있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2번과 3번을 한 친구들이 많았어. 나머지는 넘어가고 2번부터 보겠습니다. 빕니다. 학생 2. 예술의 극치다 라고 우리 자연을 예찬한 거 하고,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잘난 척하는 그 인간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 나올 수 있는 거 맞지? 됐죠? 그리고 나서 3번으로 가면 오심함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 만약에 이까지 봤을 때 그런 말을 했었나 싶으면 돌아갔다 오면 될 거야. 자, 이런 말을 이끌어내는 데에서 자연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하고 있구나. 그치? 누가 자연 보고 겸손하고 순결하다, 인간적인 걸 얘기하겠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인 4번으로 가보면요.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 근데 이것도 우리 자연 그 자체를 계속 플러스로 봤었고, 얘가 플러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세모였던 속세랑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근데 지금 자연은 세모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답은 4번이지. 그래서 요거를 많이 틀렸다면, 그냥 혹시나 쌤이 생각을 해봤어. 혹시나 요거를 틀렸다면 빠르게 읽는다고 포인트들만 딱딱딱 읽다 보니 티끌이란 말 본 적 있어. 이런 판단으로 이거를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수필 자체가 문제 나오면 시나리오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 너무 뚜렷하게 일기처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런 말장난에 속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돌아와서 그럼 나머지 문제들을 얼른 해결하고 가면, 27번에 아까 남아 있었던 것들에서 1번이 답인 이유는 뭐냐?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 그럼 공간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가는 휴전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 나는 우포늪, 그리고 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줄 온천, 그치? 어떤 공간, 오심암, 이런 걸 통해서 1번이 답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28번으로 갔을 때 아까 현수가 질문해줬는데 남은 거는 2번과 3번이 됐을 거야. 근데 청각의 시각화를 쌤은 문제 풀 때는 못 찾았었거든. 근데 뭔가 감각적인 표현이 많고, 그 다음에
다음에 우포, 늪에, 소리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청각적인 게 많이 드러나. 그리고 꽃불을 질러 놓는다. 시각적인 게 많이 드러나. 그래서 그럴 수 있을라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번을 봤더니 요거는 판단할 수 있겠다 싶어서 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3번을 선택하긴 했어요.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어디였냐면 뭐 폭포 물줄기로 내리친 소리 약간 요런 부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9번으로 가면 얘는 쌤이 여기다가 피드백하면서 써놓은 건데 글 자체를 이해를 못했으면 29번을 틀릴 확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깊게 안 읽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오답으로는 3번하고 5번이 많았어. 그러니까 3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 이거 보고 선택했다면 아주 큰일 나는 거고요. 그리고 5번으로 갔을 때 앞에 거는 오케이 괜찮다고 했어. 근데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의하는 존재. 바위는 예찬의 대상인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읽기만 하더라도 찾을 수 있었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0번 아까 풀었던 방식들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되게 좋은 소식인데 32에서 34는 정말 많이 맞추기는 했거든. 근데 딱 나뉘었어. 쌤이 이렇게 학생들을 나누는 게 잘못된 거긴 한데 쌤하고 1학년 때부터 계속 몇 번 이렇게 돌려왔던 친구들은 32에서 34를 안 틀렸더라고. 근데 쌤이랑 좀 늦게 만났거나 아니면 저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하는 친구들은 32에서 34를 좀 많이 틀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끌어낸 게 뭐냐면 나와 있는 작품이 서경별곡이야. 그리고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가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 요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주어진 시각으로만 접근해서 찾아내는 게 수능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능에 삼위인곡이 나온다든지 규원가가 나온다든지 송미인곡이 나온다든지 관동별곡이 나온다든지 한마디로 만흥 같은 것도 나왔지. 다시 말해 필수 고전들이 다시 튀어나오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네들이 수특에 있는 고전 파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쌤하고 1학년 때부터 해왔던 친구들은 그 과정을 많이 겪었을 거야. 서경별곡 한 5번, 6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 그런 배경 지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쌤이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건 내용 암기 같은 게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리고 그 부분은 수능 특강 쌤하고 했었던 수특의 고전 부분을 다시 한번 꼭 돌려주세요. 되죠? 그리고 수특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번 9월 모의고사도 문학은 3개 연계된 거 맞지? 그치? 규원가 연계됐었고 그 다음에 또 배비장전 그리고 시, 종가 이렇게나 연계가 됐다는 건 우리는 계속 수특을 봐야 된다는 거. 물론 독서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부분만큼은 꼭 잘 봐줘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서경별곡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아깝기 때문에 만분가를 한번 연습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쌤이 조금 여유를 부리는 이유가 뒤에 있는 소설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줬기 때문에 요거 만분가까지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 비문학 작품 하나 또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분가를 쌤이 처음에 너네들이 내용으로 가르칠 때는 분한 마음이 많아. 왜냐면 유배를 왔거든. 그리고 유배를 왔을 때 나는 억울한 마음이 많으니까 유배지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는 글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시점에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만분가는 유배가사다 요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유배가사인데 뭐 거기서 임금을 욕하겠니? 임금 보고 싶어 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고 이 몸이 씌워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대구법 맞지? 대구법 찾아줘야 되는 거 맞고 당연히 반복도 맞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건 옥황상제가 뭐 한 거야. 그러면은 얘의 세계관은 운명론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했다라는 운명론.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친구들 씌어져도가 뭔 줄 알겠지. 죽어도 라는 뜻이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몰라도 돼. 왜? 녹아져도와 비슷한 내용이겠지. 내 몸이 녹는 거, 내 몸이 또 비슷하게 뭐 없어지는 거 요 정도로 읽어줬으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녹아지고 씌어지어 혼백, 영혼조차 흩어져 상황이 계속 마이너스구나 생각해주고 공산총루 비어있는 곳 같이 뭐뭐 같이 지규 같은 거 찾아주시면 되고 임자 없이 굴러 다니다가 그러면 나
혼자 외롭구나 요 정도 끌어내시면 되고요. 곤륜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만장송이 될 거래. 이런 거는 우리 너무 중요하지. 왜? 소나무가 될 거야. 근데 우리가 배웠던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됐죠? 유배문학과 지조절개 딱 이어지는 거 맞지? 자, 소나무가 돼서 바람비 뿌린 소리, 뭐 청각 이런 거 당연히 찾아주시고 임의 귀에 들리기나. 자, 들리기나를 해석을 못하겠어. 근데 그건 알아야지. 소나무가 되고 싶은 이유, 소리를 임의 귀에다가 때려 넣고 싶나 봐. 임에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윤회 만겁. 얘들아, 이 만겁, 영겁 할 때 이 겁자 있잖아. 오랜 시간이야. 한 360억 년이 360억 번 도는 그 수준의 굉장히 오랜 시간. 겁이라는 말은 좀 알아줘. 오랜 시간. 자, 그러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지. 겉만 봐도 금강산의 학이 될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것도 구조가 이게 되어서 뭐 하고 싶어 이면 이게 되어서 또 뭐 하고 싶어가 나오겠지. 그럼 뭐 하고 싶어도 알겠네. 왜? 임의 귀에 들리고 싶은 것처럼 임의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12,000복의 학이 돼서 마음껏 솟아올라서 거의 다 했어. 자,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 거래. 슬피 이런 건 중요하지. 왜? 감정 직접 제시. 가장 기본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다. 그럼 학이 되고 싶은 이유 나왔지? 왜? 임의 귀에다가 내 소리 넣고 싶어서. 자, 그 다음에 한이 뿌리가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여기서 너네들이 가져와야 되는 건 한과 눈물, 나 슬퍼. 이 정도 감정이고요. 임의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가 될 거래. 매화도 지조절개 모르는 사람 없잖아. 지조절개를 드러내는 매화가 돼서 눈 오는 중에 혼자 피어 베갯머리에 시드는 듯. 그냥 내가 그 앞에 시들고 싶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월중소형 요거 달이 있는데 임의 옷에 비추고 싶대. 계속. 그리고 어여쁜 이 얼굴을 너로 다 반겨주실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로 변신을 해가지고 너를 볼 건데 너 나 반겨줄 거니? 요 정도.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동풍이 유정하여 바람이 정이 있나? 암향, 향기를 불러 올릴 거래. 그럼 여기서도 맹당 끊지 마시고요. 향기 얘기했으면 주변에 향기가 나올 만한 건 꽃향기밖에 없겠지? 약간 요 정도 생각 하면서 자, 고결한 나의 삶. 중림에나 붙이고 싶어.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또 읽을 수 있는 거, 내 삶은 고결한데 중림, 이거 대나무. 이번에는 대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조절개일까?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내 삶을 이 대나무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나 봐. 빈 낚싯대 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가지고 백구를 건네 저어서 건덕궁에 가고 싶구나. 그럼 다른 거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내가 가고 싶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임이지. 왜? 이때까지 임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됐죠? 그럼 만분가라는 게 내 배경 지식 속에서는 유배가사다 있었다면 여기 만약에 그런 배경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방금 읽었던 수준으로는 내가 찾을 수 있는지, 만약 이거조차도 찾을 수 없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특을 분석하고 다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요거는 문제 틀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의 마지막 지문일 것 같기는 한데 과학 지문이고요. 비문학 중에서 별표야. 앞에 있는 것들보다도 더 많이 틀렸던 거고, 얘는 왜 다 별표지? 일단은 35번에 4번, 5번이 굉장히 많았고요. 잘 맞췄다면은 잘했어. 그리고 나서 36번에는 혹시 내가 고민했던 거에 그 답이 있는지 봐봐. 3번과 5번. 얘네들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37번에는 이거는 특이했긴 했는데 이거는 이따가 쌤이 얘기할게. 5번? 몇 번 했었지 애들이? 3번을 했었나?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38번이 원리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4번, 5번 여기에 오답이 많았습니다. 혹시 나의 오답이 다수랑 비슷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일단 요것도 쌤이 이렇게 정리를 해오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여기 첫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서 중요한 것들 좀 보고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일단 딱 중간에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 문장 밑줄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해서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 요까지. 그래서 요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비문학이 나오더라도 항체 항원의 원리를 충분히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항원 항체 반응은 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항원 항체 반응 네모 쳐주시고, 자, 개념 정의도 이해하세요. 자, 묶어주면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 닫아주시고요. 그럼 너네들 머릿속에 항원과 항체가 합쳐지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문단 맨 마지막 LFIA 네모 쳐주시고요. 이 방식을 통해 항원 항체 반응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구조를 얘기를 해줬는데 쌤이 간단하게만 좀 이렇게 그릴게. 짝대기인 것 같아. 그리고 시료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요런 걸 거쳐서 흡수 패드까지 가게 되는데, 요것만 잠깐만 쌤 쓸게. 이 반응막이라는 곳에 조금 특이했던 건 두 가지 선이 있을 거고 검사선이 있고 표준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여기 중간에 결합 패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복합체가 있다라는 구조를 굳이 설명을 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키트, 이렇게 생긴 키트는 두 가지 방식을 쓸 건데, 일단 첫 번째 직접 방식입니다. 너네들이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잘 이해했는지 봐봐. 자, 일단 직접 방식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결합 패드에 복합체가 있다고 했어. 근데 그 복합체에는 표지 물질에다가 특정 물질이 붙어서 만들어진 게 복합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걸로 가면 표지 물질은 색깔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줬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거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라는 거야. 그러면 항체와 결합하는 게 아까 항원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관계를 너네들이 읽으면서 치환할 수 있었는지, 항원 항체에 어떤 원리가 들어갈 거니까 항체가 나오면 항원이 뭐지?를 찾아줬어야 됐다는 거. 그럼 이때 목표 성분이 항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료에 목표 물질이 있을 거야. 근데 목표 물질 아까 항원으로 찾아주기로 했지. 항원이 있을 건데 먼저 이 항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누구랑 결합하게 되냐면 특정 물질이 항체였으니까 이 시료와 결합을 할 거래. 항원 항체 반응 일어나. 그리고 나서 2차 결합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여기 선이 두 개라고 했는데 검사선이 항체래요. 그러면 얘도 항체니까 이 특정 물질과 다시 한번 요거랑 결합을 할 거래. 그럼 1차 결합, 2차 결합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됐대요. 대충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쌤이 요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항체 얘기를 하면 항원이랑 결합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항원인지를 생각하자고. 됐죠? 이렇게 갔으면 됐던 거. 되나요?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38번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요거 한번 풀러 갔다가 와보도록 하자. 38번으로 갈게요. 38.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갔는데 일단 이걸 보고 쌤이 직접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단의 가장 마지막에 직접 방식은 세균 같은 커다란 애들한테 쓰는 방법이다 라고 나왔거든. 근데 바로 이 보기를 보니까 살모넬라 균은이라고 해서 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나는 요거 제일 처음에 이 시기 때 풀었을 때 정말 충격 먹었던 게 뭐냐면 그냥 이 직접 방식은 세균한테 쓰는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균의 종류를 하나 갖다 놓고 그니까 직접 방식을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런 방식도 모의고사에서 자주 쓰더라고. 그래서 이 균의 얘기를 굳이 해준 이유, 이 균을 찾아내기 위해서 쓰는 방식을 위해서 말했을 거다라는 그 원리도 좀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어쨌든 이 균이라는 이름 때문에 직접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얘 특징들만 좀 간단하게 보면 두 번째 줄에 기존의 분석법은 정확도가 높으나 시간이 오래 걸렸었대. 그리고 살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의심되는 것부터 신속하게 골라낼 거래. 자, 그리고 나서 이것만 신속하게 골라내기 위한 새로운 키트가 개발됐대. 근데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대. 이런 정보를 보기에서 얻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 많이 틀린 것만 일단 가볼까? 4번 으로 가면 4번, 5번 지금 못 푸네. 그럼 미안해 얘들아. 앞에 거부터 좀 볼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살짝 가봤을 때 A를 개발하기 이전의 것도 직접 방식이라는 거 생각을 해줘. 자, 살모넬라균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치환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살모넬라균 이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목표 물질이 될 거야. 됐지? 그럼 살모넬라균이 목표 물질이란 건 얘는 항원이구나. 요거 찾아내는 거.
그래서 요 치환이라는 거 보기 위해서 쌤이 38번을 적어놨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1번을 보면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거. 그치? 항체, 항원 반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이 너무나도 맞는 얘기가 될 거고. 그리고 2번이 답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결합헤드에는 표지물질 플러스 특정 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살모넬라균이라는 목표 성분이 붙어 있으면 안 되지. 왜냐면은 우리 아까 복합체에는 뭐가 있다? 표지물질과 특정 물질이 있는데 얘는 항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에 목표 성분인 항원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2번이 답인 이유는 요 원리를 이해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야. 뭐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여기 붙어 있는 거지 항원을 갖다 붙이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요 원리가 여기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적어둔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됐다면 밑에도 살짝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식이 뭐였냐면 경쟁 방식인데 이 경쟁 방식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거래. 자, 또 결합헤드의 복합체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로 조건을 줍니다. 아까 본 것처럼 얘는 항체가 아니야. 그리고 이까지 줘요. 얘는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그 자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너네들이 여기서 또 치환할 수 있는 거, 그럼 목표 성분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얘가 항원으로서 기능하는 거지. 그럼 너무 큰 차이라고 생각해줘야 돼. 아까는 얘 자체가 항체여서 항원과 결합해야 됐다면 이번에는 항원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까 그 시료에 있던 항원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구나 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항체는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랑 결합하기 위해 얘 둘이 싸우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충분히 이 시료의 것들이 많이 있다면 얘가 검사선과 결합을 할 거고, 근데 여기 안에 목표 성분이 너무 적어? 그럼 얘가 뺏어간다는 거지. 그럼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항원과 항체에서 끝나는 거야. 얘가 항원일 때, 얘가 항체일 때. 되겠죠? 그 원리를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항원, 항체의 원리라는 거 많이 반복하면서 또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의 정보만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3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여기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2번입니다. 얘들아, 선지에서 또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경우야. 2번을 보면 이 키트를 통해서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이다. 됐죠? 요게 우리가 이제 막 찾아내야 됐던, 치환했던 걸 너네들이 못 찾을까봐 아예 선지로 주고 있다는 거. 항원이냐 항체냐 구분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우리 5번을 한번 보고 가면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할 때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정확도 얘들아. 진짜 들어있는데 안 들어있다고 표시할 때도 있고 안 들어있는데 들어있다고 표시할 때도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왔지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정확도 부분이랑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36번에서도 1번 볼까 얘들아. 1번. 자, 1번으로 가면 직접과 경쟁을 비교하는 건데 지금 직접만 봅시다. 1번에. 자, 직접 방식은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 요거 아까 우리 항원이라고 했어. 그치? 이 항원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 자, 보셔요. 우리 목표 물질은 첫 번째 복합체에 있는 거랑 먼저 결합을 하고 2차적으로 검사선을 갈 거래. 그러니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애랑 결합하겠지. 됐죠? 이것도 역시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1번이 답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좀 너네들이 헷갈렸던 것만 보면, 얘들아 3번을 봤을 때 표준선에 도달하기 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겠군. 이 말은 생긴 거 봐봐. 검사선이 앞에 있고 표준선이 뒤에 있기 때문에 둘 다 검사선에서 발색이 먼저 되는 게 맞지, 순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도 보면 모두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 물질과 항체 항원 반응으로 결합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항체라고 얘기하는 건 특정 물질이잖아. 됐나요? 요거는 색깔을 발색시키는 애라고 했고 우리가 얘가 항원이냐 항체냐 얘기했던 건 계속 특정 물질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것도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것도 잘못되기는 했어. 항체로서 기능하는 거, 항원으로서 기능하는 거 둘 다 구분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7번, 마지막으로 37번까지 보면 이거는 쌤이 조금 황당해. 아까 그 말을 못했던 게 뭐냐면 앞에 거는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뒤에 거 B 있지. B는
비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고 했어. 근데 특이도에 대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특이도가 높다는 건 진음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음성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진짜인 경우가 특이도가 높은 거라고 했거든. 됐지?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어야 돼요. B는 아예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과 4번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진양성은 아니어서 4번을 선택했다면 잘했거든. 근데 그 외에 2번, 3번, 5번을 했다면 요거는 내용 일치를 완전 잘 못한 거야. 됐죠?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봐주시고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요거를 생각해주면 돼, 얘들아. 예를 들어 있는데 없다고 판정을 내렸잖아? 그럼 판정은 음성이라고 내린 거야. 없다. 근데 있어. 그럼 음성이라고 판정 내린 게 잘못됐네? 위음성이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판정 내린 것과 그 다음에 또 진짠지 가짠지를 나눠서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원리를 찾아내면 됩니다. 아마 이런 거는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원리는 쌤이 그냥 얘기해 주도록 할게.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 있는 옹고집전은 거의 안 틀렸어. 그리고 혹시나 40번을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내용 일치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글 꼼꼼하게 읽되 네모 같은 거 혹은 밑줄 같은 거 긋는 방법 모르면 쌤이 상담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괜찮았던 것 같고 뒤로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나서 43에서 45로 갔을 때 이거 은근히 45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있었거든. 요거 답만 살짝만 가보도록 할게요. 자, 45번의 보기를 보면 어떤 행위가 대립적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자, 그리고 답은 2번이었거든. 2번 봐봐. 몸으로 밀어가야 할 굳건한 쇠문을 탐구하고 사색하려는 그들에게 그러면 굳건한데 탐구한다. 이것만 보면 양면성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쌤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얘들아 돌아가야지. 돌아가 봤을 때 얘네들이 양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냐면요. 앞으로 가서 중략의 바로 위에요. 중략 바로 위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정리할게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무엇이 아니야. 그럼 습관대로 탐구 X, 사색 X 쳐주시면 되고요. 그들한테 사색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몸으로 밀고 나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야. 됐지? 그럼 굳건한 쇠문 밑줄 하나 그어주고 자, 그럼 방금 읽었던 탐구 사색과 굳건한 쇠문은 대조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2번으로 가시면 굳건한 쇠문을 뭐하러 탐색하고 사색하니 우리가 대조적인 관계인데 두 개를 같이 읽어주면 어떡해? 됐죠? 그래서 쌤이 요거를 보면서 이거 틀린 친구들이 한 3명, 4명 있었길래 요거를 왜 틀렸을까? 시간이 부족해서 틀렸을까? 고민을 해도 선지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소설은 그 단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자, 그러면 오늘도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사설로 시험을 한번 볼 테니까 조금 좀 빡셀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보겠습니다.